네, 주말 동안의 이슈를 정리하고 이번 주에 가장 눈여겨볼 소식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 구말리 문화일보의 이현종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오후 3시에 민주주의 4.0 연구원 창립총회 그리고 1차 심포지엄을 가졌습니다. 언론에서는 친문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싱크탱크다. 이렇게 출발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박정호 기자. 네. 현역 의원만 56명이 합류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몇 면을 보면 부엉이 모임에 있었던 홍영표, 전해철, 김종민 의원을 비롯해서 예. 이광재, 윤호중, 정태호, 김영배 의원 등 친문 주류들이 다 같이 모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총회에서는 초대 이사장령 연구원장으로 도종환 의원을 선출했어요. 도종환 의원이 어제 한 얘기는 뭐냐면 네. 이 4.0 민주주의 4.0 연구원 4.0이라는 숫자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포용 국가를 견인한다. 네. 이런 뜻도 있고 또 네 번째 민주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와 연관됐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네. 어쨌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뛰겠다. 하나의 아젠다를 만들어가고 정책을 만들어가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모습이에요. 특히 지금 보면 아니 근데 민주연구원도 있는데 예. 뭐타로 다시 또 이런 연구원을 만드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황희 의원이 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부동산 정책이 단기 정책으로 단기 대책으로 머무르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했는데 장기적인 국가 정책과 비전을 논의할 기후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연구원은 어떻게 보면 당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당 정책연구원이기 때문에 네.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의원들 중심으로 이렇게 연구원을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KBS 뉴스에서는 재보궐선거와 대선 등을 앞두고 친문계가 조직화에 시동을 거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예. 이현정 논설위원께서는 그 연구원의 출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원래 민주당이 그동안 원팀 네.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의 팀이다. 네. 사실 이게 우리가 예전에 이제 지금 현재 국민의힘 같은 야당 같은 경우에 친이 친박 간의 갈등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그것 때문에 정권을 어떤 면에서 보면 잃어버렸다고는 내부적인 이야기도 있었고 네. 또 그 어떤 반대편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 그 원팀 정신으로 이제 대선을 치렀다라고 했었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부엉이 모임 같은 경우도 2018년도에 발족했다가 해체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개파적인 그 성향을 띈다 해서 민주당 안에는 지금 세 가지의 큰 그룹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오늘 발족을 했던 이제 이 부엉이 발족한 이 이제 민주주의 4.0 예. 이거와 함께 민평련이라고 있습니다. 예. 민평련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김근태 고 돌아가신 김근태 의원 계열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른 의원이라든지 또 이인영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중심이 돼 있고 네. 또 더 미래라는 또 모임이 있어요. 예. 여기에는 이제 우상호 의원이라든지 등등 이런 분들이 이제 모임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180석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지금 여당에서 사실은 이렇게 56명이나 되는 이 큰 모임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저기는 양정철 전 원장이 황 의원한테 전화 걸어서 야 이거 왜 이런 거 만드냐? 이거 혹시 개파 만드는 거 아니냐? 했더니 황 의원이 형 걱정하지 말아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래요? 네. 사실 사실 이게 이제 굉장히 민감한 시점입니다. 예.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상당히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예. 여기 김경수 경남지사가 2심에서 유죄를 받았어요. 예. 이제 그렇다 보니 예를 들어서 친문 그 핵심 그룹 내에서는 우리 후보가 필요한 거 아니냐는 내부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양자 대결을 한 여론조사도 나왔고 예.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하고 붙어서 확실하게 이기는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 시점에 지금 이 모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정치로 보면 자 그러면 누구 하나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지지할 것이냐 아니면 제3의 우리 후보를 만들어낼 것이냐 예. 이런 부분 관련해서 56명의 의원이라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싱크탱크라고 아주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저는 아마 이 모임이 일단 해체가 되든지 아니면 이번 대선에서 유력한 어떤 역할을 하든지 양당 간에 저는 역할을 하려고 봅니다. 제3의 친문 후보라고 한다 그러면 누가 떠오르세요?
지금 뭐 일단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나 아, 예, 예. 유시민 노무현재단 저 이사장이라든지 또 이광재 의원이라든지 예, 예. 이광재 의원은 여기도 포함되어 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부류 쪽에서 뭔가 꿈틀거리면 움직임이 솔직히 있을 걸로 봅니다. 56명이 합류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 포함 안 된 분들과는 좀 의견차나 갈등 같은 것도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당내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뭐 당내에서 양정철 전 원장의 우려 섞인 전화 통화 황희 의원이 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가치와 아니면 정책을 실현할 그런 후보를 좀 찾기 위한 그런 모임으로 보는 경향이 좀 있어요. 사실 네.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수순이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대선이 가까우고 있고 어쨌든 당내 유력 주자는 있지만 그 주자들을 볼 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의원들이 볼 때는 느껴질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생각을 갖는 의원들이 모여서 뭔가 토론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정책을 검증하는 그런 시간들. 지금 보면 야당 국민의힘에서도 초선 의원들이 대선 주자들 불러서 강연도 하고 질의응답도 하면서 뭔가 검증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거긴 다 나가신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다 예. 와서 뭐 강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 민주당에서도 아마 그런 활발한 모임, 민평년 말씀도 하셨지만 당내 여러 모임을 통해서 당내 주자들을 검증하는 그런 차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검증하다 보니까 글쎄 더 강력한 후보가 필요하다 아니면은 이런 쪽에서 이런 정책을 실현할 후보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민주주의 4.0 그 연구원이지만 네. 여기서도 그럼 우리가 주자를 좀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인가요? 그 국민의힘 그 최고위원 회의 발표 같은 거 할 때 보니까 뒤에 판에 부동산 잡겠습니다. 새파란 거짓말 이렇게 글귀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네. 지금 아무래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부동산 문제를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좀 거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글귀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대책들 발표는 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믿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한 게 사실이고 또 민주당의 진선미 미래주거 추진단장 발언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두 분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이현정 소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풍선이 바람이 이제 터질랑 말랑 하는 사이에 조금만 건드리면 터지잖아요. 네네. 저는 진선미 의원의 발언이 이제 그런 어떤 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뭐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들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좀 열심히 벌어서 내 좋은 어떤 면에서 교육 환경 또 주거 환경 그다음에 교통 편리한 곳 그런 곳에 아파트를 마련해서 또 늘려가는 그런 어떤 재미 이런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첫 번째 재산이 바로 이 집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들한테는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사실은 제가 어느 나라를 찾아봐도 한 3년 6개월 만에 24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나라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정책이 지금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계속 뭔가 냈는데 안 되니까 또 내고 또 내고 또 내고 결국은 이게 이제 풍선 효과 같이 한쪽을 미니까 한쪽이 튀어나와서 그쪽을 또 미니까 또 이쪽이 튀어나오고 계속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집값은 지금 뭐 거의 2배 이상 지금 올랐고요. 또 전세도 지금 이 임대차 3법 발표 전에 보통 한 달에 한 3만 7천 건 정도 이렇게 매물이 나오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13,000건으로 대폭 줄어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월세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아마 이런 상황에서 진선미 의원이 지금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미래주거 추진 단장이에요. 이런 분이 최근에 임대주택을 가서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 실현이 확실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상식적으로 보시면 집안이 좋다고 해서 그게 좋은 집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집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또 재산 가치가 얼마나 많이 될 것이고 또 아이들 교육 환경이 좋은 학교가 있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좋을 거면 왜 본인이 들어가서 안 삽니까? 본인은 저기 지금 신규로 지은 아파트에 가서 살면서 여기가 좋다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좋다 이야기를 하면 물론 뭐 그 실내만 보고 이제 그게 아파트하고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국민들 이 여론 악화 속에서 이 이야기가
자꾸 이제 내로남불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그동안 뭐 국토부 1차관 같은 경우는 이 3만 불 시대 성장통이다. 그러면 아무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성장통인데 왜 24번이나 발표를 합니까? 그러니까 뭔가 국민들의 정서와 공감 능력이 없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오히려 더 지금 분노만 키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당내에서도 좀 상당히 좀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당내에서도 복귀를 좀 하고 있죠. 그 홍익표 의원이 이 임대 사업자 제도에 대해서 그때 정부 여당이 좀 잘못했다 이런 취지의 좀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만큼 이 부동산 문제가 너무나 이제 고차원적이고 생각할 게 많은데 한 번 삐끗하면은 많이 이제 어긋날 수가 있단 말이죠. 예. 거기에 대한 좀 반성을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뭐 김현미 장관에 대한 경질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상황에서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기조라고 할 수 있는 뭐 임대주택이나 이제 공공임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주거 안정을 좀 추구해 나가면서 또 다른 개발 문제나 공급 문제도 수련해 가겠다는 거고요. 이 진선미 의원의 이 발언도 사실은 질 좋은 임대주택. 예전에 생각하면 임대주택 하면은 굉장히 좀 안 좋고 네, 들어가기 네. 싫은 그런 곳이 많았는데 예.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임대주택은 질이 좋아졌다. 그걸 강조하는 과정에서 뭐 방 3개가 있다, 뭐 똑같다 이런 발언이 부각이 되면서 야당에서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과 비교해 보면 달라지고 있는 점들, 좀 변화하고 있는 점들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춘 언론 보도가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민주당이 좀 하고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부동산 정책 신경을 써야 되고 고심하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사구말리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한 뉴스는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잠깐 지금 감찰 관련해서는 숨고르기가 들어간 것 같고 오늘 일선 검사들과 지금 다 거의 끝났겠네요. 뭐 관련 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확인하지 못했겠습니다만은 오찬 간담회 가졌다고는 하는데 여기서 뭐 감찰에 대한 뭐 얘기 나오고 뭐가 여러 가지 언급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상황 어떻게 앞으로 갈 걸로 보세요? 다들 피곤해하는 분위기가 좀 역력하거든요. 박정희 기자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오늘 윤석열 총장의 발언이 좀 보도가 좀 됐네요. 네. 오늘 공판 중심형 수사구조 오찬 간담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추와 재판은 공정한 경쟁과 동등한 기회가 보장된 상태에서 당사자의 상호 공방을 통해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며 검찰 개혁의 비전은 공정한 검찰이고 수사는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공판 중심형으로 개편돼야 된다. 네. 이렇게 강조를 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윤 총장은 계속해서 일선 검사들, 뭐 지난번에 사회적 약자 관련된 수사했던 검사 만나서 간담회를 했었는데 계속해서 일선 검사들을 좀 만나면서 네. 검찰 개혁에 대한 비전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은 내부의 기강을 잡고 결속 가지고. 내부의 여론을 좀 다독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 자체가 정치적인 모습이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윤 총장이 그동안 보여왔던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 수사에 대해서는 좀 미온적이었던 그런 부분들이나 네. 아니면은 뭐 언론 사주를 만났던 그런 의혹이나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게 중요하다 아니면 공판 중심형 검사를 돼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윤 총장의 행보에 대한 평가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정치적으로 좀 보면서 비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부에서 이제 송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정치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든지 네. 아니면은 사퇴하고 나가서 정치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빨리 결정해라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현정 논설위원께서는 이 윤석열 총장의 행보 어떻게 보세요? 글쎄 윤 총장이 먼저 정치한다고 한 적이 있나요?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지 마라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고 더군다나 본인들 검사 만나는데 그게 하나의 정치적 행위다? 그럼 정치인들은 정치 이야기 하는 거 이게 잘못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총장이 당연히 검찰에 지금 개혁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검사들 공판검사를 만나고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검찰총장의 일반적인 의무겠죠. 네. 이제 그런 상황에 지금 이제 사실 특활비 문제가 어떤 면에서 보면 추미애 장관이 제기를 함으로써 저는 이게 상당히 공격과 수비에 있어서 좀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특활비 문제를 저는 추미애 장관이 좀 섣불리 건드렸다. 섣불리 건드렸다. 왜냐하면 이 특활비 문제는요. 사실은 이제 지금 검찰에 한 9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수사에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법무부도 10억 정도의 지금 특활비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문제는 확실한 증거. 예를 들어 정말 윤석열 총장이 이거 가지고 자기가 혼자 개인적으로 뭐 골프장에 갔다든지 어디 갔다든지 이런 증거가 착복하거나. 나오면 예.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하면 돼요. 근데 일반적인 50억을 주머니 쌈짓하면서 썼다더라. 도대체 누구한테 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어디다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아무런 증거도 없이 세상에 검찰 수장에 대해서 그렇게 감찰을 해버리면 예. 지금 감찰이라는 게 검찰총장의 감찰이 처음입니다. 역사상. 아시겠지만 최동욱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감찰하려고 그러다가 본인이 사표 쓰고 나오면서 끝났어요. 예. 아니 그러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감찰할 정도면 뭔가 확실한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조사 방식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해명을 들어보고 그다음에 미진하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제일 밑에 있는 평검사 둘이 보내서 조사 언제 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게 국민들 시각에 볼 때는 아무리 윤 총장이 무슨 뭐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네. 검찰총장을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추 장관의 어떤 좀 오버하는 측면이 있다. 저는 그런 측면을 보면 물론 추 장관 입장에서 보면 윤 총장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끌어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흠집을 내겠죠. 예.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쇠도 때리면 때릴수록 단단해진다는 거. 저는 뭐 지금 현상이 보면 그렇게 가는 게 아닌가. 윤 총장은 마이웨이 하고 있고 예. 추미애 장관은 계속 어떤 면에서 윤 총장을 때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추미애 장관 감찰도 계속 이어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법무부 설명도 그 대면 조사가 한번 무산이 됐는데 예.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대검에서 주장하는 것은 아니 이게 정말 감찰할 만한 거리가 있는지 되는지 그걸 먼저 살펴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서면 조사도 하고 네. 절차를 밟아놔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법무부가 제시하는 감찰 규정을 보면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벌을 받을 만한 의심이 있는 경우는 감찰에 착수할 수 있고요. 꼭 서면 조사했다가 대면 조사 가고 뭐 그런 절차가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에 따라서 법무부는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전혀 꺼릴 것이 없다라고 하면 네. 감찰을 규정대로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동안 어떻게 검찰총장을 뭐 감찰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다룰 수가 있느냐 이렇게 반발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게 어떻게 보면은 특수한 상황이었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뭐 편하게 대화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그러니까 전혀 견제나 관리 감독이 되지 않는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고 이제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되는 과정이 아닌가 네. 이런 취지의 추미애 장관의 지시나 아니면은 법무부의 판단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두 분과 말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 신공항 백지화 그리고 이게 자연스럽게 가덕도 신공항 추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연관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가덕도 신공항 추진 뭐 공식화하려는 모양새인 것 같고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TK와 PK 의원들 간에 지금 상당히 내홍이 지금 표출되고 있습니다. 엇박자가 좀 많이 드러나곤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현정 논설위원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참 이게 우리나라가 미국의 주만한 나라도 보다 적은데 네.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또 이제 서남공 신도공항 만들어야 된다고 또 강기정 전 의원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어디 뭐 지금 온 나라가 지금 뭐 무슨 공항 만들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세상에 지금 공항 제가 옛날에요 한번 어디 공항에 취재를 갔었는데 그 활주로에 고추를 말리고 있더라고요. 네. 비행기가 없어요. 그리고 항공사 직원들도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공항 만들자 말만 해놔놓고 공항을 만들었는데 사실 항공 수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추를 말리고 있더라고요. 네. 참 그거 보고 저 사진 기자하고 찍고 참 놀라는 장면이 있었는데. 아 그래서 오늘 윤희숙 의원이 그 얘기를 했었나 네. 보네요. 예. 제가 참 그 목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지금 이 가덕도 신공항도요. 지금 이게 지금 매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아니 이게 매립이란 게 지금 일본에 가면 오사카에 가면 간사이 공항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매립을 했는데 이게 진흙벌에다가 매립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공항 전체가 지금 밑으로 침하되고 있어요. 네. 지금 이게 일본의 굉장히 큰 골칫거리입니다.
이게 땅이 없다 보니까 거기다 했는데 지금 이 가덕도 공항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매립하고 이러려면 이게 지금 조사도 해야 되고 이게 굉장히 또 깊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매립하려면 이게 지금 추산으로만 한 10조 원 넘게 드는데 네. 문제는 이게 지금 김해신 공항이 또 안 된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번 그 조사를 보면. 네. 재검토. 네, 그러니까 이거 재검토라는 게 보면 그 산 하나 깎아야 되는데 그거 부산시하고 협의 안 했다. 이거예요 지금 내용 자체가. 그리고 그러면 이게 지금 가덕도로 간다는 것도 아니고 다시 이게 논의해야 된다는 건데 그것도 네. 없이 지금 특별법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가덕도 신공항 10조 그다음에 지금 대구 그 경북권에 지금 이거 7조 이것도 지금 뭐 특별법으로 국가에서 해준다고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 10조 뭐 7조 되는 돈이 아니 대한민국에 얼마나 지금 공항이 많이 필요해서 이렇게 하느냐는 문제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말 선거를 앞두고 이거는 뭐 부산 의원들 정말 심정은 이해가 돼요. 국민들이 그 주민들이 동의를 하니까 그렇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정말 이거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네. 이게 나중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후손들한테 이 공항 많이 만들어서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비행기들이 그렇게 오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정말 의원들끼리 입장이 좀 다르다면서요 지금. 국민의힘은 다르죠. 지금 PK, TK 의원들 생각이 좀 다른데요. 민주당이 특별법 제안을 했어요. 지난주에 했는데 그 다음 날 민주당 의원들이 특별법 발의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부산 지역 15명 의원들이 발의를 했는데 네. 그만큼 이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PK 지역 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이른바 표가 되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근데 내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과연 국민의힘이 이런 지역민들의 주장, 목소리를 외면할 수 있겠느냐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PK 지역의 가덕도 신공항. 근데 그게 경쟁했던 데가 바로 TK가 밀었던 경남 밀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정치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이 추진도 안 됐고 뭐 김해신공항이라는 제3의 선택지가 등장을 했던 건데 이제는 그 당시에 있었던 정치적인 고려가 아니라 정말로 동남권 신공항이 필요한지 필요하면 어느 지역이 괜찮은지 좋은지 최적지인지 그걸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하나의 후보로서 가덕도 신공항이 등장을 한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부산 지역 의원들이 세게 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TK냐 PK냐 아니면 어떤 당론을 만들 것이냐 이거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당내 상황을 좀 보면 좀 분열이나 내용이 좀 깊어져 가지고요. 결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국토부가 왜 여기에 대한 검토 발표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이 없냐. 조영원 대표가 오늘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 정부의 정책 결정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어느 손은 들을 수가 없는 그런 국민의힘 지도부의 그 모습 제가 볼 때는 참 너무 힘들 것 같다. 안쓰럽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쓰럽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산시장 선거가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이 공항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사실은 여야가 당내 입장에서 보면 선거를 앞두고는 이거 반대할 수 없어요. 부산시에서 반대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게. 그냥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국민의힘들이 선수치고 나가는 거잖아요. 선거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수다 이게. 그래서 선수치고 나가는 거서 이 이슈 자체를 그냥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무마시키겠다. 이런 이제 전략으로 가는 거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선거 끝나고 나서는 또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여당은 특별법을 만들어 하고 있고 여당이 먼저 특별법을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저는 이게 큰 일을 이렇게 선거 앞두고 결정하는 게 과연 옳은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국민들에게 한번 여쭙고 싶고요. 이게 사실은 다 내 세금으로 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검토 없이 하게 될 경우에 이게 나중에 올 수 있는 부담이라는 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선거 때문에 여야 의원들 입장은 다르지만 정말 이거는 여야 의원들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정말 한번 국가적인 사업에서 심각하게 고려될 바의 문제 같습니다. 민주당은 상당히 속으로는 좀 호재로 보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볼 때는 이제 표정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표정 관리를 하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빨리 당론 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지켜만 보기만 해도 국민의힘은 저절로 분열이 될 것이고 내년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유리하게 흘러갈 거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사구말리 문화일보의 이현정 논설위원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희 방송 시작할 때는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가 됩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